네, 벌써 11월의 마지막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월요일 조금 더 화이팅 있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허점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홍선혜고요. 자, 월요일 시작이 됐는데 최근에 몇 주간 패턴을 보면 금요일에 급락했다가 네. 월요일에 올랐다가 오늘도 그럴까 했었는데 물론 그렇게 출발은 했는데 코스닥이 하락 반전했고 코스피도 상승폭을 좀 줄여가네요. 맞아요. 아까 네. 시작할 때는 1.5 중후반대까지 갔었는데 상승폭이 지금 조금 반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선혜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요 근래 금요일마다 좀 기분이 제가 안 좋았고요. 계속 떨어졌고 지난주는 이 떨어지는 폭이 마치 롤러코스터 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맞아요. 이번 주는 좀 멀미약을 주는 기간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 월요일 그래도 코스피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난주 왜 이렇게 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이분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네. 자, 여러분들께 이 고민 많은 시장에서 늘 저희가 유튜브로 시청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저희가 댓글 다 살펴드릴 수는 없잖아요. 오프라인으로 한번 나와 주세요, 네. 여러분들. 자, 저희가 오프라인 세미나 홍보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초성장주 전략 세워주시는 두 분이시죠. 한동엽 부장님, 김기훈 대표님 두 분과 함께 저희가 여러분들의 전략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지금부터 바이 아메리카. 이게 빠이빠이가 아니라 바이 사야 됩니다. 네. 어떤 관점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건지 토요일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토요일 오전에 조금만 부지런하게 일어나셔서 네. 오프라인 세미나 참여해 주시고 뭔가 기분 좋게 다음 주 또 시장 대비하면서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굉장히 종목 얘기 좀 많이 해주시고 맞아요. 논리가 좀 탄탄하게 네. 이렇게 펼쳐 주시는 분들이니까 꼭 한번 만나 보셨으면 좋겠고요. 주차 지원이 안 된다고 하네요. 주차 지원 네. 안 되고요. 자리도 조금 협소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고요. 만약에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온다면은 저희 11월 29일도 10시에 한 번 더 하고 오후에도 한 번 더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신청을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 봅니다. 월요일에 만날 이분과 함께 방향을 좀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도대체 왜 이런 변동성과 최근에 여러 좀 우려도 나오고 왜 이러는 건지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눕니다. 이혁진 차장님, 어서 오세요.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혁진 차장입니다. 네. 사장님, 제가 멀미약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할 정도로 지난주에 지난주뿐만 아니라 11월 들어서 중순 넘어서부터 계속 좀 힘든 장이 연속이 됐거든요. 네. 일단 이유부터 좀 살펴주세요. 왜 이렇게 떨어진 네. 거예요? 네. 사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한 재편이기도 한데요. 재방송이기도 한데요.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증시가 올랐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업종으로는 AI, 그리고 그 동력으로는 사실 유동성, 그리고 그걸 주도하는 것은 트럼프.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사실 저는 글로벌 증시의 다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유동성 경색에 대한 징후들이 11월 초부터 나왔었고요. 그 징후에 대한 배경은 첫 번째가 이제 셧다운, 그다음에 연준의 이제 준비금 부족,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유동성이 모자랄 수도 있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현상들이 실제 달러 인덱스가 100을 도달하면서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일단은 좀 물러서자라고 하는 부분들도 나왔었고요. 실제 우리나라의 예탁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나라가 50억이라고 하는 양도세가 아직 존재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예를 들어 연초에 자, 우리는 약간 생경할 수도 있는데요. SK 하이닉스를 한 20억 정도만 샀다고 하더라도 연초에 네. 지금 50억이 넘어갑니다. 올해 기준으로 예, 연초에 맞습니다. 20억을 샀으면 지금 50억을 넘어간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장이 장이 플랫하게 움직였을 때의 양도세 10억, 20억과 장이 정말 불같이 올랐을 때의 50억은 사실상 연말 되면은 비슷한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예탁금이 실제로 80조 원을 좀 일부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11월 적어도 말까지는 오히려 좀 경색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기대를 하다가 우려하면은 시장이 크게 출렁이기도 하죠. 두 번째로는 이제 또 AI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AI라고 하는 것이 뒤에 자세히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금리와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 왜냐면 실제 지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40%에서 50%는 누가 돈을 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나머지 50%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사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FI가 충당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자, 뿐만 아니라 많은 데이터 센터에서는 최근에 FI들의 사모대출이 투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금리가 높아지면은 부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보면 금리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AI 버블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지금 데이터 센터가 투자되고 있는 이러한 구조에 대한 의심으로 나오고 있는 것인데, 네. 실제 이 사모대출에서의 다른 대출들이 지금 일부 터지는 게 있다 보니까 여기 대출 해줄 수 있어 계속? 이런 의문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실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을 받아서 사모대출을 통해서 이제 신용 크레딧으로 투자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존속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약간 경쟁화되는 회사채 발행은 혹시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맞아요. 이거 이런 과열되는 것 같긴 부분들이 한데. 사실은 뭐 과열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담보에 문제가 없으면 뭐 사람이 무서울 수는 있을지언정 네. 터지진 않습니다. 근데 담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를 들어 빅테크들이 사모대출을 받는다, 여기서 터지지는 않겠죠. 네. 다만 우리가 터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출을 계속 꾸준하게 더 받을 수 있으려면 적어도 수익이 나거나, 두 번째로는 사실 금리가 높아지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네. 이 두 가지에서 좀 문제가 생긴 것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 대출을 사실 태초에 가장 유발했었던 어떤 업계의 미꾸라지, 그러니까 미꾸라지 효과라고 해서 네. 우리가 AI 투자를 아주 머뭇머뭇하다가 네. 야 이거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만든 게 누구죠? 오픈 AI예요. 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그쵸. 아. 오픈 AI가 상장 밸류에 문제가 생기거나 상장이 지연되면은 이런 지금의 구조가 조금은 좀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런 상황에서 뭐 구글이 이번 제미나이 3가 사실 대부분의 스펙이 거의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박이라는 그렇다면서요. 평가가 네, 엄청 거의 저는. 네. 근데 이거는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 사용해 보세요. 네. 아직 안 써봤는데.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입니까? 아직 2.5 네. 뭐 이렇게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 네, 제가 뒤에 하나 예시도 들어드릴 텐데 압도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네. 지금의 트래픽 AI 트래픽에 크게 한 4가지 뭐 강자라고 하면은 네. 첫 번째는 압도적으로 오픈 AI, 챗GPT, 그다음에 퍼플렉시티, 그다음에 제미나이,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인구가 많으니까 딥시크? 딥시크 정도가 네. 됩니다. 근데 이 구도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선순환 구조를 지속하려면 오픈 AI의 점유율이 좀 높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제미나이 쪽에서 압도적인 뭔가가 나와버리면 네. 여기에 좀 점유율이 크게 훼손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글의 상장 시가총액이 있는 상황에서 오픈 AI만 혼자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건 좀 이상한 거니까요. 자, 이런 시기가 계속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심들이 있는데 그 자세한 답변을 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네. 트럼프 지지율이 지금 실제 외신에서 트럼프 임기 시작한 지 좀 뭐 이제 1년입니다. 그렇죠. 근데 레임덕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년 공식으로 안 됐죠. 예, 그러면 그렇죠. 맞아요. 우리 1월에 취임을 맞아요. 했으니까. 네. 이제 레임덕 얘기가 그런데 나옵니다. 레임덕. 근데 이제 그게 저는 극은 반대의 극의 현상을 항상 야기할 수 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네. 그리고 정치인들은 제가 맨 처음 방송 시작할 때도 명분과 지지율 이 두 가지 정도 안에서 선택을 한다. 네. 근데 실제 최근에 트럼프가 이 맘단이라는 뉴욕 시장을 만났죠. 만나서 사진도 찍었어요. 네. 제일 많이 욕했던 사람을. 근데 이걸 생각해 보면 이제 트럼프도 이제 슬슬 관리를 좀 하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가장 포퓰리즘이라고 욕했던 사람을 했던 정책과 유사하게 또 관세 수입을 나눠준다라고 얘기하고 네. 또 그 사람을 만나서 사진까지 좀 찍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트럼프도 이게 좀 어떻게 좀 정제해서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쫄린다. 약간 살인다. 맞아요. 근데 그 이유는 근데 저게 맛있긴 하다. 예, 표현이. 이유는 자, 내년도 중간 선거에는 트럼프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네. 예, 트럼프 외에 나머지 의원들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심판은 트럼프의 심판을 다른 의원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에서는 이번에 필리버스터 이제 폐지 법안에서도 공화당이 동참 안 했었는데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의 장악력이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럴 수 것은 있겠죠. 됐기 네. 때문에 적어도 지금 연말까지 우리가 내년도 연말까지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의 장악력은 조금 훼손이 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중간 선거의 결과 여부에 따라서 트럼프가 주도했었던 정책에 대한 수혜주들도 조금 이제 주가가 올해만큼은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재밌는 생각이 번뜩 떠올랐는데 네. 트럼프의 지지율과 증시의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면은 네네. 이렇게 붐업을 지금 힘을 못 내고 있으니까 네. 증시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재밌는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내용이 오늘 정말 많아가지고 네. 들어가 보죠. 저희가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리뷰 시장 발작의 배경은 무엇인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발작. 맞습니다. 자, 저는 이게 평시에는 그냥 드라이하게 지금 중요한 이슈와 네. 그리고 앞으로 좀 볼 만한 것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유사시죠. 예,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저는 계속 11월에서는 아무리 뭐 오늘 또 증시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전 여전히 11월 말까지는 W 마켓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예,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12월부터는 V 마켓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W는 뭐예요? 올라갔다. 횡보장인 거죠. 내려갔다, 계속 변동성만 올라갔다. 있는 아.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하는 변동성. 것이고 12월 중에는 저는 V자로 이제 올라가는 이제 체크 같은 이제 마크의 장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차장님께서 11월은 V자 반등보다는 U자 네, 얘기를 맞습니다. 하셨는데 12월은 또 V자 가능할 것이다. 저는 단서들이 하나씩 나올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좀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첫 번째 주제죠. 시장의 발작 배경은 도대체 무엇일까? 일단은 변동성이 좀 높아진 배경 중에 하나는 가장 최근의 예로 얼마 전에요. 이 리사 쿡 연준 이사가 사실 시장의 자산 가치에 대해서 어떤 버블에 대한 우려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 확 하고 빠졌어요. 자,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커뮤니티에서는 이 리사 쿡 이사를 비난하는 짤들이 되게 많이 돌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마치 뭐 바이든의 오른팔처럼 이렇게 그래요? 가공이 됐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연준 위원들은 이게 친 바이든인지 아니면 친 트럼프인지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매파냐 비둘기파냐가 더 금리에 중요하겠죠. 대해서. 예,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것, 시장이 기다리는 것은 결국엔 금리를 내려줄 만한 연준 이사냐인 네. 거거든요. 근데 리사 쿡의 지난번 선택은 금리 인하였어요. 아군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에 이야기를 가지고 리사 쿡 연준 이사가 마치 뭐 시장에서 크리시를 내야 되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이라고 오해들 하시는데 아군에 속합니다, 사실. 자, 그리고 사실 이번에 그러면 뭐 어쨌든 현상은 나온 거예요. 왜 연준 이사 말 한마디에 이렇게 좀 갈팡질팡 하느냐? 결국은 데이터가 없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셧다운 때문에 데이터가 발표가 안 그렇죠. 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까지의 어떤 맥락 그리고 알고리즘 트레이딩들은 CPI가 나오면 PPI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하 전망을 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레벨들을 단기적으로 좀 이제 웨이트 비율 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데이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키워드에 굉장히 좀 많이 매몰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 한 가지 단적인 예로 이 윌리엄스 뉴욕 이사 사실 이 사람의 이 발언은 좀 특별하긴 합니다. 사실상 파월의 2인자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그렇죠. 파월의 네. 이야기를 대신하는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자, 중요도가 있긴 해요. 자, 그러니까 그런데 서로 문제는 얘기가 됐으니까 저런 발언을 공식적으로 하는 걸 거야. 맞아요. 이런 그런 거죠. 얘기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파월 얘기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 하지만 이 존 윌리엄스의 발언은 네. 지난달이나 지난 분기나 1년 전이나 크게 달라진 똑같아요? 적은 없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우리가 파월의 이야기를 왜 궁금해 할까요? 이미 파월은 지난 FOMC에서 그리고 지지난 FOMC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금리 인하 자체는 내려줘야 될 거는 같다. 네. 이유는 고용의 불안 때문에. 다만 이 속도가 인플레를 자극할 만큼 빠르면 안 된다. 결론적으로 그냥 적당한 속도로 내리겠다라고 네. 하는 것이 이번에 지난 FOMC 그리고 그 전에 잭슨홀 미팅에서 여러 번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 방향대로 가기는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사실 윌리엄스 연준 이사와 크게 다를 바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12월 못 내리면 1월에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상반기까지는 2회에서 3회 정도는 채워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네. 지금 유달리 연준 이사들의 발언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네. 데이터가 없어서 네, 결국에는 그 인하에 대한 단서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되게 약간 뭐랄까요 좀 유머스러운 거는 12월 인하 확률이 네. 30%에서 연준의 의사의 말 한마디로 70%가 돼버렸어요. 네. 네, 이걸 신뢰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W 마켓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 공포스러울 필요도 없고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지만 시장은 실제로 페드워치만 보더라도
연준이사 말 한마디 원래 자기 의견을 그대로 답석을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매우 이게 높다라고 다 하는 겁니다. 지표가 안 나오니까요. 맞습니다. 그 뒤로 좀 셔- 숨는 분들도 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셔다운의 그림자입니다. 사실이. 아. 예. 자, 그래서 이번에 셔다운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게 완화가 되는 시점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V자 마켓의 전초전인데 그 시점을 그래서 저는 12월 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이 기준은 셔다운에 끝나도 사실 재정 지출이 실제 집행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이번에 데이터 미뤄지는 것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월 실제로 12월 10일 직후에 CPI가 발표되는 것처럼 이런 셧다운의 그림자가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것은 12월 첫째 주, 둘째 주 정도는 돼야 네.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왼쪽은 금융 여건 지수예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지수, 금융 여건이 완화적인가 아니면 좀 타이트한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인데 최근에 보시면 연말에 한번 푹 하고 꺼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달러를 쏴주는 어떤 금융 요건을 완화시켜주는 푸세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달러 인덱스를 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준의 준비금도 팬데믹 이후에 거의 저점 수준인 거예요. 자, 어찌 보면 지금 와서 리포트들에서 뭐 유동성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예, 업계에서도 많습니다. 근데 꼭지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실제 네. 유동성 지표들은 지금 다 꼭지 찍고 있어요. 꼭지? 네. 없다는 많다. 건가? 맞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은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에 네. 늘어나는 것의 미분값들은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죠. 네. 이게 누우면은 유동성은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적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유동성 지표들을 보면 오히려 꺾이고 있어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네. 달러를 쏴주는 데가 고리를 잠궜으니까 당연한 것들입니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11월에는 적어도 유동성들이 개선되기보다는 경색의 신호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모든 자산들의 좀 변동성을 많이 좀 보고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자, 이런 것들 금리도 내려라. 그리고 재정을 늘려라고 했던 그 바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자, 이거를 주도하는 사람도 사실 지금은 약간 동력을 좀 잃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증시를 이끌었었던 유동성을 크게 이끌어줬었던 이런 지표들이 지금 아까 보시면 금융 여건 지수나 연준의 준비금이나 트럼프의 지지율 모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단적인 예로 최근에 조선주들이 안 좋아요. 네. 방산주들이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올해 누가 주도했죠? 트럼프의 전화로 시작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나라 색깔에도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그 고용만 좀 여쭤보면 네. 9월 고용 지표 보면은 신규 일자리는 10일만 늘어나고 근데 실업률은 또 증가를 하고 네.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예. 12월 다가오고 있는데 뒤늦게 발표된 9월 달 고용을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느냐도 네, 저는 네. 궁금하고 예. 사실 근데 이거는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실업률 지표는 조금씩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의 발표가 과거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달 또 나온다. 그러면은 이번 달에 있었던 셧다운 구간에서의 지표들이 나오겠죠. 네. 예, 안 좋게 나오겠죠. 예, 그리고 이번에 고용의 순감에서 연간치로 한번 보시면은 제일 많이 깎인 게 정부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셧다운 되면은 그 폭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네. 지표들은 안 좋을 건데 근데 문제는 항상 이런 겁니다. 금리가 뒷받침돼주면 고용이 깎이는 거는 호재였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나왔었던 8, 9, 10월의 네. 배경이었죠. 근데 문제는 금리를 안 내린다고 하는데 고용이 둔화가 되는 신호가 나온다면은 악재인 거죠. 악재다. 그러니까 이 지표도 마찬가지로 다음 달이 되면 저는 약간 호재로 돌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달은 분명히 안 좋은 신호가 맞고 하지만 임금이 좀 둔화되는 상황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좋지 않지만 금리에 대한 인하가 단행이 됐을 경우에는 호재로 둔갑할 가능성도 12월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하나씩 더 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데 자, 지금 이거 보시는 진짜. 것이 바로 비트코인. 자, 유동성 발작이 됐어요. 자,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게 이걸 누가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일 것이냐? 뭐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비트코인뿐 아니라 여러분들 알트코인은 정말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아우 막 청산 당하고 막 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실제로 많더라고요. 오피셜리하게 이번에 네. 텀니 같은 경우에도 청산 규모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시장 조성자들이 성산이 됐기 때문에 네. 이 리셋되는 다시 한번 세팅이 되는 시간도 좀 필요하다라고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 또 한 가지 트럼프의 지지율이 좀 빠졌는데
트럼프가 많이 이제 추진했었던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죠.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가격에 좀 발작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서클 USDC를 운영하는 이 서클이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을 가능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냥 금리가 올라서 서클이나 비트코인 가격이 빠졌다 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한번 보시면 서클이 빠질 때 금리가 올라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금리가 안정됐을 때 어떤 논리가 있었죠? 스테이블 코인이 양성이 되면 얘네들이 단기채를 사서 국채를. 그렇죠. 국채를 사서 금리를 안정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굉장히 컸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재정을 막 풀어도 네. 인플레는 촉발이 되지만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되는 우리는 골디락스를 꿈꿨습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암호화폐 시장이 발작이 나오고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사업자들이 주가가 빠지니까 바로 금리가 발작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즉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지금 트럼프의 이 정도 지지율로 정말로 가능할까에 대한 의심도 일부 시장에서는 작용을 한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즉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좀 시장이 커나가고 비트코인 제자리를 찾으면 저는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기대가 다시 한번 커지고 그것이 금리를 눌러줄 것이라고 하는 이런 투자 맥락이 다시 한번 부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2월이 저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장님 근데 이 코인 얘기를 네. 이제 유동성 측면으로도 많이 하는데 네, 네. 지금 워낙에 뭐 크립토 겨울 온다 이 정도로 안 좋다라는 예, 얘기가 맞아요. 있다 보니까 갖가지 원인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네. 뭐 부자 아빠 팔았다부터 예, 시작해니까 예. 큰 손들이 다 털고 나갔다부터 시작해서 네. 유동성 때문이다라는 얘기. 그런데 이게 나스닥과 연관성이 워낙에 깊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맞아요. 굉장히 좀 연결을 많이 네, 지어서 네. 원인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네. 제가 봤을 때 뭐 뒤에 말씀을 드릴 부분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유동성의 경색이나 그 다음에 알고리즘 발작을 일으켰던 이벤트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근데 이 알고리즘 발작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 네. 첫 번째가 트럼프의 100% 관세. 네. 그 발표한 날이긴 했었습니다. 두 번째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같이 우리가 보통 고래라고 얘기하면 지금 알려진 고래 중에 제일 큰 거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예요. 근데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를 통해서 이 코인을 사들였는데 근데 앞으로 이게 존속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벤트가 하나 발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약간 훼손이 됐던 것이 바로 그 청산이 첫 번째 일어났었던 트럼프의 SNS 그 날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첫 번째가 이벤트가 좀 있었고, 역대급의 청산 그날이요. 맞아요. 그때 너무 좀 뭐 슬픈 소식도 많이 들렸죠. 그러니까 맞아요. 암호화폐에서 이제 뭐 자살을 하는 분이 몇 분이었다 뭐 이런 알 수 없는 통계들도 막 맞아요, 돌아다닌다도 맞아요. 그날이고요. 그래서 지금 근데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바닥이 왔는데 저희가 알 수 없는 영역에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큰 사이클 중에 하나가 바로 반감기 이후 1년은 하락한다. 네. 이런 근데 것들이거든요. 그것도 뭐 규칙이 깨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지난 9월부터 이야기가 계속 나오긴 했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시는 분들도 네. 저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도 별다르게 이렇게 심도 있게 분석은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자산이 유동성과 기술적인 매매를 바탕으로 있는 그냥 알고리즘 자산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알고리즘 트레이더들도 121선 위아래에서 위로는 매매하고 아래선 거래를 하지 않는 패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아직 이미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단기간에 해결될 이슈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해결이 되려고 하면은 풀려야 되는 고리도 되게 많죠. 시장이 청산당했던 시장 조종사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고, 네. 그 다음에 트럼프의 지지율도 회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유동성도 확실한 연준의 풋이 나와야 요게 좀 다시 돌아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V자라고 하더라도 막 신고가로 막 치고 나가는 시장을 예상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 이 데이터를 먼저 보면은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이 나스닥이 한 10일 정도 선행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요. 나스닥보다 10일 정도 선행을 한다. 예, 네. 근데 이건 최근에 나온 트렌드라서 사실 신뢰도가 강하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확실히 이제 나스닥이 선행하는 측면들을 좀 일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단기 반등 신호도 보여줄 것이지만 얘가 신고가를 막 치고 나가지 않는 한 나스닥이 아주 강하게 바로 네. 지난 여름처럼 서머랠리를 보일 가능성은
좀 낫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나스닥 뭐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유동성 지표를 우리가 가상화폐라고 가정을 했을 네. 때 QT, 셧다운 해결, 금리나 기대감 연말로 갈수록 지금 바닥은 찍었다라고 혹시 맞아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12월에 기대감을 심어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남겨 있는 게 바로 QT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빠진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의 동력이 좀 둔화됐고 유동성 기대감이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QT랑 이제 셧다운이에요. 그 그림자가 그 QT의 피해가 마무리되는 게 다 12월 초예요. 네. 네, 그리고 나오지 않았던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12월 10일 이후이기 때문에 저는 12월 초와 중순에는 충분히 살만한 종목 밀어놓을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접근하시라라고 말씀 네.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장표 가볼 텐데 아까 말씀해주신 제미나이. 아, 네. 예, 맞아요. 요거 굉장히 근데 네. 그 전에 그 전에? 지금 MSCI 요 아, 이 그것만 얘기 해야 말씀드려요. 되죠. 예, 스트래티지. 여기 하나 나와 있는데 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금 1월 MSCI에서 이제 편출될 리스크가 딱 갑자기 나온 거예요. 이게 외신 보도에서 나왔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뭐랄까요 경고를 한 것은 JP 모건이 먼저였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MSCI에서는 편입 종목들에 보면은 이 시총이 커 나갈 때 특정 시총의 허들이 넘어서면은 MSCI 편입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여기에 들어오는 규모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막 4천억, 5천억이래요. 근데 미국에서 편입이 되면은 거의 뭐 4조, 5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편입이 큰 규모들이 들어옵니다. 네. 자, 그래서 실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미 편입이 완료된 상황인데 이제부터 미국 증시의 인덱스가 들어오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시가총액이 같이 늘어나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비트코인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라고 예전에 기대를 했던 적도 있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원래는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네. 지금 자산 비중이 거의 1배예요. 순 자산 시가총액만큼 지금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금 투자업자, 펀드 투자업자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MSCI의 편입 룰에 어긋난다. 그래서 편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의 여기 보시면은 순환고리.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현금으로 이 비트코인을 샀는데요. 사실 그 이후로는 계속 유상증자, 이제 주식 공모, 전환 사채 이런 것들로 비트코인을 샀어요. 네. 근데 이게 작동하려면 시가총액은 올라야 됩니다. 그렇죠. 시가총액이 떨어지면은 사실 이 희석비율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또한 이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가치도 많이 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좋지가 않은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한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공시를 한번 보니까 이 비트코인의 매입 평균 단가가 한 6만에서 7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한 8만 7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두려워해야 되는 점은 만약에 비트코인이 7만 이하로 만약이라도 떨어진다. 만약에 떨어지면 이러면 이 고리 자체가 이제 반대 악순환 고리로 빠지는 거죠. 네. 예, 갖고 있는 지금 이런 가치가 이제 매입 단가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면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사실 이게 편출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1월에 결론이 납니다. 또한 1월에 편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되게 큰 호재. 기존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선순환 고리의 지속입니다. 근데 만약이라도 이제 편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엄청 그러면. 영향이 많이 되겠죠. 제일 큰 고래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적어도 이제 더 살만한 큰 고래가 하나 훼손이 됐다. 아하, 네, 라고 이거 볼 좀 수도 있을 것 주목해야겠다.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기업으로 볼 것인가 펀드로 볼 것인가 네, 지금 네. 요 문제가 맞아요. 첨예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네. 마이크 세일러가 네. 아니다, 우린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이렇게 소명을 하려고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실제 기업에서 갖고 있는 자산 가치에서 사업 가치와 비사업 자산의 가치를 나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크 세일러가 이제 인터뷰를 해결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MSCI의 결정을 기다리는 거 그렇군요.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불확실성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 재미난 네, 이야기 네, 좀 해보시죠. 예, 제미나이가 이제 제미나이 3를 발표를 했는데 사실 제가 제일 주목했던 것은 기억력이에요. 그러니까 기억력?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지표들은 뭐 수능을 보는다 뭐 이런 네.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추론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긴 했었는데 제가 AI를 쓰면서 진짜 사람과 유사해지려면 기억력이 해결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많이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유는 뭐냐면 AI랑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또는 내일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지난번에 했던 기억력을 레코드를 가져와서 네. 그대로 하면 이제 정말 데이터는 더 많이 쌓이고 그렇죠. 했던 과정을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되죠. 네. 근데 제미나이 3의 이번에 기억력은 다른 AI의 3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약간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영역까지 다가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메모리가 뭐 늘어나는 건가요?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거는 사실은 이번에 제미나이 3가 나와서 그렇고 네. 분석 카드는 아직까지는 좀 있는데 이게 하드 드라이브 또는 SSD를 많이 필요로 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미나이가 압도적인 스펙을 보여준 거, 그리고 써보시면 알아요. 이거 진짜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AI 시장에 오픈 AI 진영에 약간 스크래치를 내긴 했습니다. 근데 실제 한번 보시면 자료 보시면 네. 오른쪽이 어. 마이크론 주가가 빠지고 우리나라에서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많이 빠졌는데 미국에 제일 많이 빠진 게 AMD예요. 근데 AMD 왜 올랐었죠? 오픈 AI랑 오픈 AI 지분 교환 때문에? 옵션 한다고 해서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올라갔던 거의 대부분을 이미 약간 토한 상태입니다. 아하. 그런 것처럼 자 이번에 증시가 전반적으로 빠지고 AI 뭐 버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 이면에는 제미나이 3에 대한 나비 효과, 오픈 AI에 대한 어떤 지금 트래픽 점유율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실제 AMD 주가라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반도체가 AI 버블 때문에 빠질 것이다. 이거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AI 오픈 AI 발 생태계에 대한 맹신 이거는 이번 일로 조금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제가 그래도 비관과 낙관을 좀 같이 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오픈 AI의 기업 가치가 제가 연도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10억 달러인데 비약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증가하는 부분 여기 지금 150억 달러가 붙어 있고 여기는 지금 200억 달러가 200억 붙고 있어요. 달러. 네. 그러니까 이 생태계를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오픈 AI 기업 가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FI들도 갖다 붙는 것이고 다른 이 생태계 안에 참여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많은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기업 가치가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 있는 분들은 그냥 삽시간에 다 물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뭐 특정 기업을 언급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우리 예전에 팬데믹 직후에 커머스 기업들 네. 거기에 지금 VC며 FI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죠. 자, 그분들 다 물렸죠. 그쵸 지금 네, 커머스. 기업 가치가 네. 5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됐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게 아니라 그랬을 경우에 그냥 이 벤처 캐피탈 시장이 전체가 얼어붙습니다. 하나 크게 물리면. 자,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은 하나가 물렸기 때문에 나머지 펀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픈 AI 기업 가치에 훼손이 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 가지의 고리, AI의 데이터 센터가 투자되는 한 가지의 고리에 스크래치가 나는 것은 맞긴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실제로 샘 올트만도 내부 메모에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구글이 성능이 좋은 거 인정한다. 네. 그렇지만 우리 열심히 하겠다. 와, 근데 그 정도 인정할 정도로 네, 구글의 맞습니다. 제미나이가 확실히.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오픈 AI의 대세가 뭐 사실 내부 알겠습니까? 다만 결국에는 이 오픈 AI 사실 올해 연초 상반기에도 많은 인력들이 외부로 나갔어요. 네. 자체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메타의 고액으로 연봉을 받고 가거나. 자, 그래서 이 개발에 대한 속도가 과거처럼 속도가 날 것인가가 의문인 상황에서 네. 지금 제미나이의 발전 속도가 지금 진짜 옵티머스급이거든요. 테슬라가 3년 만에 옵티머스 만든 것처럼.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게 네, 그래서 못 갈 때도 버티고 맞아요. 그러니까요. 잘 갈 땐 더 가.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네. 워렌 버핏까지 매수를 그러니까요. 해주네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뭐 소비재로 샀다 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 이 제미나이 3가 나온 상황에서 워렌 버핏이 사면 투자자들은 낙관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은 알파벳이 주도권을 조금 더 가져간다고 했을 때 생기는 또 지형 변화는 시장이 반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AMD 주가 하락을 보면은 네. 오른 시점과 오른 폭을 빠지는 시점과 빠지는 폭을 봤을 때 이게 시장에서는 알파벳을 반영하는 것 같다라고 네. 좀 판단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오픈 AI의 트래픽 점유율이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저희 지금 장표 마지막 한 장 남았는데 이거 진짜 재밌거든요. 중일 이슈. 이거 네. 잠깐 그럼 저희 광고 듣고 와서 조금 더 딥하게 2부까지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일 갈등 장표 남겨두고 있거든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잠깐 광고 타임 갖고 오겠습니다. 렛츠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는 와중에 네. 저희가 여의도 세미나를 안내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게 11월 29일 토요일 10시 타임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데 요 일부가 마감이 됐네요.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확대해서 2부를 열기로 2부를 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2부는요, 똑같은 장소에서 2시부터 또 4시까지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나 정말 꼭 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오후 타임으로 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엽 부장님과 김기훈 대표님 네. 함께하는 지금부터 바이 아메리카라는 주제로 세미나 함께 하시는 시간인데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혁진 사장님. 재밌는 중일 주제. 갈등. 핫한 이슈들. 이거 진짜 네. 핫하고 제가 볼 때는 외교적으로 이게 쉽게 끝날 수 있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약간 조금 걱정되는 것도 있어요. 반사이익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물론 우리 시장이 좋으면 좋은데 이게 골이 깊어질수록 동아시아 전체적으로 뭔가 긴장감이 계속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부작용도 좀 염려가 되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되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예리한 분석이십니다. 왜냐하면 자, 기본적으로 두 가지인 거예요. 지금 다카이치 총리의 성향은 제가 세 글자로 세 글자요. 네, 노빠꾸. 노빠꾸. 뒤가 없어. 네, 네. 뒤가 없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 네, 네, 어. 노빠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저는 사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네. 심지어 미국의 입장에서도 사실 이번에 트럼프다 보니까 우리가 잊고 있는데 네. 어느 정상이나 부담스러워하는 국가예요. 네. 그만한 그렇죠. 전쟁 그렇죠. 영향력이 있고 사실 무역으로 굉장히 남의 나라를 목을 쥘 수 있는 네. 제조 시설이나 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사실 일본도 자유롭지 못할 거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뭐 히토류 같은 경우도 그럴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처음 이제 지난 에이펙에서 만났을 때 다카이치 총리가 꺼낸 것은 인권이었습니다. 네. 근데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은 대만이에요. 대만 문제. 예,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 민감한. 싫어하는 거 두 가지를. 어. 네. 예, 그것도 가만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되는데 거의 뭐 대놓고 그냥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카이치 총리의 이제 최근에 한 달 정도의 행보를 보면은 네. 기본적으로 아베에 대한 것에 완전히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아베가 했던 걸 거의 그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네.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성공했습니다.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임기 초에 최근 총리보다도 제일 높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자기의 정치 역사상 보면은 지난 히스토리를 보면 아베에 대한 퀴즈 아베 퀴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네. 자, 그런 거에 먼저 꽂혀 계실 수도 있죠. 실제 그래서 트럼프한테 선물을 줄 때도 아베 총리의 골프채를 그러니까 아베가 그쵸. 계속 남아있네요. 그쵸. 진짜. 그러니까 네. 저는 항상 정치는 결국엔 명분 아니면 실리는 지지율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본인의 명분이 아베에서 왔기 때문에 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색깔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지지율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중국이 싫어할 만한 것들을 대놓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미국에 일부 후퇴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협상을 통해서.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일본한테까지 하면은 사실 이게 약간 좀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게 나갑니다. 히토류 뭐 얘기하기도 하고 일본 여행하지 마. 유학도. 예, 네. 유학하지 말고 가지 마 이거거든요. 네. 자, 근데 문제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여행 산업에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굳이 표면화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에서 중국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은 뭐 산업 기계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갑니다. 네. 예, 근데 문제는 산업 기계 수출이 줄어들면 사실 경제 순환고리가 우리가 보통 캐펙스 하면은 장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네. 거기서 뭔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로 경제 성장률에 대한 의심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한 일본과 중국의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대만 얘기를 자꾸 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위험 회피 성향이 발작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대만은 TSMC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을 끄집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도 사실 다카이치 총리 얘기도 좀 했고 네. 우리나라의 관광 소비재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걸 메인으로 하긴 좀 그렇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 건드리는 선에서만 끝날 것이지 이게 굳이 싸워가지고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더울 만한 여력은 일본에서도 영향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환율이 약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관광은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다만 이게 예전처럼 면세품, 따이공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 바로 앞에 저희 여의도에 현대백화점 많이 오듯이 네. 제가 연초에도 많이 강조드렸는데 그냥 팝업 스토어를 많이 오실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여행 지역도 이제 광범위하게 될 거라서 사실 특정 종목을 뭐 예를 들어 사후면세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는 건 크게 의미는 없고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낮은 또한 주주 환원도 하고 있는 이런 백화점들 이런 것들을 공략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들어올 수 있는 수입 면세, 수입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오히려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뷰티 영역들, 네. 뭐 에스테틱, 뭐 APR이나 그 다음에 이제 아모레 퍼시픽 이런 것들처럼 밸류가 많이 빠져 있거나 아니면 성장률이 많이 나오는 이런 뷰티 영역을 접근하시는 것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맞는 방향인 것 같다. 중일 갈등은 경제적으로도 길어질 거라고 보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네. 온도가 높아지지 않는 것이지 네. 기간은 이 다카이치 총리 신임 총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걸로 지지율이 올랐어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증시를 화랑시키니까 부양하니까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죠. 이것도 이제까지의 역사적인 경로 밖이에요. 예, 여기 좀 빠져야 되는데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항상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내 지지율이 도움이 되면은 그런 것들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싸움이 끝나진 않고 지리하게 이렇게 좀 남아 있지만 격앙된 반응으로 계속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1부 네. 마무리 중일 갈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고 2부 바로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해봤는데 금리 얘기, 예, 맞습니다. 고용 얘기를 또 갖고 네네, 있었어요. 맞아요. 지금부터 네. 좀 말씀드릴 것은 네. 이 발작에 대한 해석 그리고 네. 앞으로 제가 뭐 오픈 AI 나쁜 얘기도 했지만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유동성 경색에 대한 부분은 전 12월에 해소될 가능성이 꽤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QT 12월에 끝나고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 저는 결국에는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2월에 안 내려도 1월에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미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파월은 고용 때문에 금리를 내린다라고 했어요. 근데 한번 보시면은 아마 다음 달 고용 지표는 뭐 여전히 좀 좋지 않게 나올 거예요. 이게 보시면 연간으로 보면 신규 고용이 얼마만큼 감소했냐라는 감소량입니다. 정부가 가장 크게 기여를 했고요. 이거 누가 한 거죠? 머스크가 도지로 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하반기에는 셧다운의 여파까지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고용에 대한 둔화는 어쩔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이 IT 창고 물류 이게 자동화의 그림자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12월부터 1월은 대책이 나오는 금융 대책이 나오는 시기인데 이 대책이라고 함은 정부발 고용의 둔화. AI발 고용시장의 냉각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해야 되는 사이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되게 힘들잖아요. 12월 1월에는 저는 금융 푸시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 기준금리는 1월에 만약에 안 내린다라고 하더라도 전 아직까지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1월에는 바로 내려줄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장님 지금 뭐 채팅창에도 물가 얘기 잠깐 네. 해주시는데 네. 사실 맘다니 시장하고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도 이제 생각보다 이제 유화적인 분위기 네. 그리고 네.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뭐 생활 물가 네. 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네. 그러니까 물가 생각하면 예. 미국 물가 사실 체감으로 더 높다 이런 얘기 네. 진짜 정치권에서도 맞아요. 슬슬 나오는 거 네. 보면 이거 내려도 되나 싶은 네.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있게 그쵸. 됐잖아요. 그거는 내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고용 충격에 대비를 해서 기기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고 근데 말씀하시는 이 생활 물가도 있지만 금리가 내린다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용이 해결이 될까요? AI 때문에 사람 자르는 걸 어떻게 할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물가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사실 경제도 지금 성장률에서 캐펙스가 되게 많이 관여가 돼 있어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제 금리가 내려도 계속 이렇게 뭔가 고용도 해소가 안 되고 캐펙스가 줄어서 뭔가 우리 의도대로 되지 않는데 그걸 깨닫는 시기가 있을 거라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봤자라고 하는 시기. 그게 전 하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 내리고 네, 실제로 금리의 선물 시장에서 반영된 금리의 수준이 6월과 12월이 똑같습니다. 금리를 내리는 건 6월까지. 그 다음부터는 안 내리거나 아니면 또 빨리 올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내년도에 한번 6월 이후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사장님 좋지 그럼 않을까 혹시나 지금 네. 이제 셧다운 해소되면서 월급이 딱 나오기 시작을 하고 유동성이 네. 풀릴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제 연말 들어가니까 뭔가 소비가 쇼핑이죠.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네. 이게 혹시나 소비 촉진이 인플레를 계속 건드는 요소가 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긴 하거든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인플레에서 가장 영향이 미친 거는 단기 소비보다도 고용이거든요. 사람이 소비보다 돈을 안 고용이다. 버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우리가 체리피킹으로 좋게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12월에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좋아질 수 있죠. 할인 많이 하면 소매 판매 많이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할인 판매도 많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QT를 기다리고 있고 기준금리 인하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에는 고용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간에는 일단은 고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고용.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를 내리잖아요. 그럼 소비가 좋아져요. 금리 내면 소비가 또 네. 좋아진다. 그러니까 제조업 지표가 돕니다. 근데 제조업 지표 다음에는 인플레가 살짝 나옵니다. 항상. 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는 내년도 하반기에는 오히려 조금 금융 풋보다는 네. 정말 이 기업의 경쟁력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종목만 사는 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그냥 유동성 랠리, 근데 종목 장세,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지수장이다, 뭐 이렇게 한번 계속 말씀드렸던 걸 네. 기억하실 텐데, 저는 지금은 남은 시간 한 6개월 정도에는 종목장, 그 다음에 내년도 하반기에는 철저하게 실적이나 수주 잔고나 자, 이런 것들에 기반한 그냥 개별 투자 전략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한데 언제 말씀하셨는지 저는 까먹어가지고 뒤쪽에 칠판 만들어 놓고 좀 적어놓은 네네. 제가 안 까먹게. 강의하면서. 예. 저희 오늘도 여러분 구글?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지금 왜? 시간 관리 실패를 하는 느낌인데 빨리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네. AI 임팩트. 네. 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I인데, 자, 구글이 오픈 AI의 상장 가치에 훼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계속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바인 거죠. 근데 문제는 구글이 이 AI 시장을 파괴하는가? TPU가 되면은 TPU라고 하는 것은 엔비디아의 생태계 범용 AI 가속기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개발한 AI 가속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TPU만 쓸 경우에 정말 이 생태계가 뭔가 크게 훼손이 될 수 있는가? 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반도체라는 것은 빠지면 사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왜냐면, 자, 알파벳이 캐펙스를 줄이고 있을까? 심지어 그 알파벳조차도 캐펙스 규모를 보시면 제일 큽니다. 네. 그죠? 제일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왜냐면 알파벳이 실제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과소 투자하는 리스크가 훨씬 크다. 과소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는 것이고, 최근에 이 AI 데이터 센터 얘기할 때도 앞으로 컴퓨팅 같은 투자는 매 분기 2배씩 늘려야 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4, 5년 되면은 이게 숫자로 매 분기 이제 반기를 2번씩 계속 곱하잖아요. 5년 뒤에 거의 1000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블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게 바로 알파벳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누가 승자인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다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자, 이 TPU에 대한 최근 버전까지 아이론 우드가 25년 버전인 거죠. 그래서 구글이 쓰고 있는 지금의 TPU 보시면 메모리 용량이 32기가, 95기가, 192기가로 똑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승자가 누군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는 산업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처럼 발작이 나오면 얼마든지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너무 흥분해 있는 상황인 거는 같아요. 그리고 전략가 분들도 그냥 주가 많이 빠지니까 주도주 사세요, 뭐 이렇게 그냥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많이 빠진 종목에 대해서 투자 논리가 살아있는지를 네. 기준으로 좀 깊게 들어가 봐야 되는 산업 분석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픈 AI가 만들어 놓은 지금의 정말 엄청난 생태계는 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네. 구글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 메모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 말은 우리가 신고가를 갈 때 너무 따라가면 단기 급락 리스크를 맞을 수도 있지만 주가가 많이 빠질 때는 절대적인 가격 매력이 나오는 것이 반도체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전자닉스를 보면은 제가 뭐 매수 추천은 아닙니다만 닉스가 50만 원 초반, 네. 전자가 9만 원 뭐 초반 이런 식으로 오면은 그냥 절대적인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라고 저희 당사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너무 많이 올라갈 때 새로운 밸류에이션
적용 방법을 들고 나오는 것은 좀 조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조세 소위가 국회 예산 안 발표 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최근에 쟁점들이 나오는 것들을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기본적으로 지금 배당 성향 35% 이런 것들은 미지수이지만 최고 세율이 25%, 지방세 합쳐서 27%대는 공감대가 있는 것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업들을 어떤 기업을 이 최고세율 25%에 유사하게 적용해 줄 것인가만 남아있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나온 정부안은 기존의 정부 발표하는 것과 똑같아요. 상장 기업의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직전 평균 3년 평균 배당보다 5% 이상 배당이 증가할 경우인 거죠. 근데 지금 보도상으로 여야의 대안을 한번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는 배당 성향 35% 이상, 네. 즉 위에 있는 이소영 의원안의 원안과 똑같고,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네. 모든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하자라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 10%가 채 되지 않고요, 적용 기업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거의 30% 되고, 네. 이렇게 하면 그냥 전체 기업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요 세 개의 상황에서 한 가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배당 성향 35% 정도, 심지어 국민의힘의 안도 저는 납득이 충분히 가능은 한데, 문제는 세입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선에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아, 그게 딱 35%? 중간값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걸 근데 문제는 40% 이상으로 줄이잖아요. 그러면은 시장 전체의 소수 종목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정 종목의 수급이 쏠릴 수가 있어요. 쏠림 연상. 네, 네, 그런 거는 적어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네. 증시의 부양인 거지 어떤 종목을 사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40%의 결론은 낫지 않을까? 지금 저 예산은 아마 법정 시한이 12월 2일까지라고 2일까지입니다. 알고 있어서 네, 맞아요. 저게 혹시 좋은 남들이 기대하는 우리가 맞습니다. 기대하는 느낌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 시장은 랠리를 탔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배당소득세와 양도세가 부딪히는 게 12월이긴 한데, 네. 근데 우리 시장이 멀티플을 결정하는 것은 저는 양도세보다도 배당소득세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게 또 마침 12월 초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사실 11월의 흔들림은 팔자, 12월의 흔들림은 사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 내부의 하나의 상수가 바로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라고 좀 말씀을 드려서 네. 12월 초에는 지수가 좀 흔들려도 저는 뭐 이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그 다음이 자 네. 바로 이제 이 US 바이오와 이제 K 바이오에 아. 대한 부분들인 거죠. 네. 자, 한번 보시면은 자 이제 1조 달러 시총의 바이오 기업이 탄생이 됐어요. 바로 일라이릴리인 거죠. 네. 근데 일라이릴리가 1조 달러를 간 배경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1위 의약품은 여러분들 머크의 키트루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암종 불문 항암제 16개 이상의 암종에 들 수 있는 아무 암에다가 꽂아도 되는 아하. 이런 였기 때문에 이게 40종 이상 판매가 됐었죠. 근데 올해 일라이릴리의 제파운드와 마운조의 합이 이 키트루다를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머크가 일라이릴리가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주도주라고 하는 말은 지금의 장에서는 되게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많이 네. 올라가면 주도주가 아닌 거죠. 근데 실제로 저는 항상 아파트에서도 그렇고 시가총액 전체 지수에도 그렇고 이 시총의 순위가 바뀔 때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매출액 1위 의약품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되게 많은 함의를 만들어 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기존의 1위인 머크도 가만히 있지 않죠.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바로 제형 변경 의약품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이 제형 변경 의약품이 내놔서 이제 출시는 됐고요. 미국과 유럽에서 출시가 될 텐데 이게 앞으로 6개월 뒤에는 의료보험 적용까지 돼요. 네. 그러면 나름의 매출액이 부스터를 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팔리는 1위, 2위 의약품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 업계의 투심이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심지어 이 메르트로닉이라고 하는 기업은 전체에서는 의료기기 2위, 순수하긴 1위죠. 그러니까 왜냐면 하나는 이제 J&J이기 때문에 네. 이제 J&J 빼면 1.1등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메르트로닉에서는 최근에 심장 의료기기에서도 좀 매출액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의료기기와 항암제 그리고 비만 치료제 모두에서 새로운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다. 그 말은 바이오가 그냥 금리 인하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스스로 이제 사업 매출에서도 모멘텀을 좀 발생시키고 있어서 저는 우리나라의 바이오도 오늘 같은 경우 흔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 뒤에 장표가 있지만 삼바? 시간상 말씀을 못 네. 드리는데 네. 그냥 삼바가 분리상장을 했기 때문에 오늘이죠. 이제까지 안분 배분했었던 여러 가지 ETF의 자금들이 다시 삼바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장초에 흔들렸던 건데 이거는 네. 뭐 그냥 수급적인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전혀 무방하고 오히려 바이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미국 바이오들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것을 차츰 우리나라 바이오에서도 반영할 것이고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라이릴리와 머크의 공통점 네. 바로 제형 변경을 했거나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형 변경 플랫폼은 또 아이러니하게 다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주가가 한 단기에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각사 애널리스트들이 TP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도주에 매몰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글로벌 투자 맥락을 갖고 있다면 네. 이게 바이오든 뭐 아니든 뭐 심지어 부동산이든 지금은 종목 장세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 반도체는 너무 과도하게 좀 네네. 우려가 있을 때 강하게 밑에서 사실 만한 가격 매력을 잡으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너무 재밌는데? 네. K바이오 아니, 네. 위상 변화 요 표로 갈까요? 전력으로 갈까요? 예, 그냥 바로 말씀드리면 네. 그냥 전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마지막인데 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자, 우리나라의 전력 인프라가 이제 전력 공급자는 하나밖에 없죠. 네. 한전인데 한전은 적자였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도 전기세에 대한 부분들도 항상 이제 올릴 수 있을까 의심이 있죠. 근데 지금 각사 애널리스트들의 배당 성향 전망을 보면은 한전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배당 성향도 같이 배당 성향이 올라가서 배당 네.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인데 많게는 5%를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글로벌 전력 회사 공급사들을 한번 보시면은 시가 배당률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많게는 2배에서 3배까지 확장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전력 기업들은 이렇게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물론 저런 거 보면 진짜 사야 그렇죠. 되는데. 물론 주가가 올라가면 이 배당 수익이 줄이기 때문에 네. 약간의 착시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이 올라감에 따라서 전력 기업은 재평가가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즉 네. 제가 한전에 대한 추천 논리보다 여러분들이 AI라고 하는 것이 반도체뿐 아니라 이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고 근데 이 전력에 대한 공급은 굉장히 반도체보다 더 타이트하다. 네. 국가별로는 독점 사업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 아. 부분들을 아시면 글로벌 투자 배경 아이디어로 쓰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다음에 드립니다. 그 얘기도 차장님 해주세요. 이렇게 전력 사실 AI의 다음 발전의 어떤 순위는 전력을 할 수 있느냐 마냐의 문제에 맞아요. 달려 있다 이런 얘기들 엄청 요즘에 나오고 예,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얘기 좀 한번 나중에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자,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중심 잡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인사 나누죠. 이혁진 차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코스피가 1.2% 상승 3,900선 초반이고요. 코스닥은 0.4% 하락인데 오늘도 변동성이 여지없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매수가 들어오긴 하는데 외국인이 1,000억 미만이긴 합니다. 기관이 3,0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해주고 있는 상황. 자, 월요일 출발이 좀 괜찮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래도 네. 뭐 우리 아침엔 투자 시작하는 10시보다는 지금 조금 더 힘을 내주고 있는 네. 것 같아가지고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